여론뚱탑 특별 확장판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 센터장. 자,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잠깐 늦어서 이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각인가요? 아유 뭐 네, 방송에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대신 탑을 우리 윤희용 센터장께서 해주셨는데 여론 뚱따뿡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론 뚱따뿡. 아닙니다. 부각되면 안 됩니다. 네. 사실은 그 윤희용 센터장이 예. 신흥 탑이죠. 신흥 탑이다. 네네. 탑이다. 네. 네. 김준일 에디터 오셨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질문 먼저 드리고 본격적인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오늘 선거 69일 남았습니다. 참 여론조사 지표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총선 민심을 읽을 수 있는 지표가 과연 뭔지 아직까지 놀라야 되는 것 같아요. 예컨대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뭐 정권 심판론이냐 안정론이냐 어떤 지표에 주목을 해야 될지 세 분은 다 이건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먼저 예. 말씀드릴까요? 이전 선거는 대통령 지지율이 참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정권 심판론이 사실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결되는 건 셈이니까 두 지표의 연관성도 매우 높았다. 근데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 게 나오니까 네. 저는 이번 선거는 지지율을 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너무 복잡한 돌발 변수들 그 이전의 선거와는 다른 변수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설명은 뭐 각설하고 일단 한동훈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한 거하고 이재명 대표도 이전의 선거는 왜 이제 대선 패배한 후보가 이렇게 계속 이어나간 경우는 잘 없었잖아요. 네. 그것이 뭐 옳고 그르고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전 선거의 구도와는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냥 한동훈의 국민의힘 지지율,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율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더 정확하다. 자, 센터장님. 예.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정치적 지표가 국정 지지율, 그다음에 네. 정당 지지율, 그다음 선거를 앞두고는 이른바 선거 프레임이라고 불리는 국정 안정론에 더 호응하는지, 그렇죠. 이제 정권 심판 견제론에 더 호응하는지 이제 요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중요하긴 하고 매우 상징적이긴 한데 몇 번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정치적인 특성을 갖는 지표의 속성은 아닌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은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질문을 하지만 네. 대통령 평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네.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지 않지만 잘한다고 할 수도 있고 지지를 하지만 또 강력한 보수 성향이지만 지금은 못하니까 잘 요즘은 못한다고 못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그런데 그런 있겠네요. 분이 네. 투표에서 아주 다른 투표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우리 배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근데 지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표현이에요.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고 묻는 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굴 사랑하냐 좋아하냐 같은 거거든요. 네. 이것이 매주 바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걸 고정적으로 보는 가운데 정당 예. 지지율을 정권 심판론이나 국정 안정론 어느 기류가 높으냐 보고 좀 더 한 단계 들어가셔야 된다면 그런 정권 심판 국정 안정론 기류에서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이를 함께 보시면은 좀 더 한 단계 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이제 예, 제가 많이 연구를 하셨던 우리 저는 뭐 김준일 이거와 대표님. 관련해서 뭐 토론도 하고 예. 논쟁도 하고 막 그런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론 뚱탑을 봐라.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이거 진심인 거예요. 왜 방송이 그러냐면은 예. 이거를 지금은 어느 하나만 봐서 이거를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선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부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큰 차이가 안 날 경우에는 네. 이게 사실은 그렇게 그 긍정적인 지표가 아닌데 예를 들어 예측 지표가 아닌데 20%포인트 이상이 날 경우에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정권 심판론이 작동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역대 선거를 보면은. 네. 근데 그거를 정권 여당이 극복하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12년 박근혜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정권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박근혜가 나오는 거가 일종의 정권 교체 같은 효과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그러면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효과를 줄 것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에 배 소장님하고 요거 제가 의견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갤럽이 예전에 네. 이제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역할 수행 평가를 역대 대표를 다 했어요. 예를 들면 2012년 3월 19일에 박근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긍정평가가 52%입니다. 네. 이게 사실상
역대 최고예요. 아하.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박근혜 비대위잖아요. 예.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근데 지금 현재 1월 23일에서 25일에 조사를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평가가 52%로 그때 박근혜와 동률입니다.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은 그때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이름 바꾼 다음에 152석 했거든요. 네. 지금 국민의힘이 152석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못합니다. 제가 단언컨대 네.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뭐 확률이 없다라고 100%볼 수는 없지만은 매우 어렵다. 왜 그러냐면은 그 정도로의 어떤 그 차별화가 되기가 어려워. 윤석의 아바타라는 예, 얘기도 예. 있고 뭐 이런 여러 논란들이 있잖아요. 김건희 리스크도. 그러니까 이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느 한 지표만 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론 뚱탑을 들어라. 여기가 최고다. 여기가. 이 내용은 한국 갤럽이 조사한 내용이죠.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고 이거 하여튼 오늘 모든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거 뭐 놓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뭐 짧게 이제 추가를 하면은 박근혜 2012년에 이제 네. 한국갤럽의 조사를 이제 비교를 한 건데 그때도 보면은 새누리당 지지층 내에서의 박근혜 대표가 잘하고 있다가 82%였는데 이번에 방금 전에 이제 분석해드린 그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89%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잘하고 있던데 사실 제일 흥미 있는 결과는 흥미로운 네. 결과는 대통령 지지층이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는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무려 93%가 한 위원장 잘하고 있대요. 사실상 윤한 충돌에서 한 위원장 쪽에 힘이 실리면서 이제 그 충돌이 뭐 누군가는 약속 대련이라고 이야기하고 누군가는 여전히 더 많은 문제를 남겨둔 충돌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데 결정적인 모멘텀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이재명 구도로 바뀌었다. 그래서 궁금했던 것은 우리가 왜 이 윤한 누가 이겼는지 물어보는 조사 없는지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토마토가 두 개네요. 네. 27일, 28일 실시했는데 무선 자동응답 조사입니다. 이 조사를 보면 윤석열 한동훈 충돌의 성자는 누구냐 물어봤는데 뭐 두 사람 다 성자다, 두 사람 다 패자다. 네. 저는 이런 보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하튼 그까지 포함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성자로 가린 것만 놓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성자다 10.7%, 한동훈 위원장이 성자다 40.3%예요. 그러니까 거의 약 4배 정도 가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성자라는 이 무게가 실리면서 힘이 실리면서 사실상 이제는 구도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윤이 전쟁에서 한이 전쟁으로 바뀌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 52% 그 언급했던 조사는 2012년도 3월 19일부터 23일 내에 있었던 조사입니다. 참고로 과거는 방심이나 공직선거법 기준에 따르면 소개를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혹시나 네네. 저는 방심하면 안 되니까. 방심하면 안 되니까요. 다 하는 걸로 하고.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론조사가 보면 이번에 지금 어느 정도 갈등 국면이 있었잖아요. 뭐 봉합이 됐다고 하기도 하고 뭐 아직 아니라고 하는 쪽도 있지만 그 국면에서 부정적 시각은 좀 더 커졌던 것 같은데 그거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구분을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제 평가는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은 긍정 평가가 뭐 이제 한국갤럽 기준으로는 1% 포인트 이제 낮아졌는데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죠. 부정 평가가 제법 이제 또 올라가는 형태로 됐으니까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인식에 있어서 부정적 효과를 준 것이 지표에서 좀 확인되는 측면이 있고 아마 용산 대통령실은 상당히 뼈아프게 했습니다마는 그 부정 평가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부분들이 이전에 한 2% 포인트밖에 안 됐었는데 그것이 한 9% 포인트까지 높아지는 흐름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사실은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국면이 형성된 측면이 있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사실 아까 김준일 수석께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평가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와버린 것이고 그 데이터를 좀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중도층과 무당층에도 상당한 수준으로 이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과 관련한 각종 지표에서 중도층과 무당층이 현저하게 낮았었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평가에서는 중도층과 무당층이 이전에 비해서 상당 부분 올라가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뭐 이제 이것이 정당 지지율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이 극명하게 좀 갈리면서 힘의 추가 어쨌든 한 위원장 쪽으로 옮겨가면서 이번 선거에서는 아마도 이제 여권 내부에서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권위가 네. 크게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가운데 선거를 진두지휘할 인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당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높아지는 흐름으로 이제 가는 것이 가닥이 좀 여론상 잡힌 것이다. 지표상 그렇게 보인다는 예, 거죠. 이렇게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럼 요 지표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총선까지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 관계 설정은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찍어 누르는 모습 용산에서 이게 다시 재현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시 보수 진영 분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거를 용산에서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뭔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설명도 하고 뭔가 네. 이제 화해 제스처를 이제 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 얘기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해서 궁금해하는데 굳이 본인들은 민생 얘기만 했다고 해요. 민생도 중요하지만은 네.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답을 해야죠. 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 예를 들면은 국민들은 선거법 어떻게 하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데 궁금한데.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 뭐 양당의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봉합은 됐어요. 봉합은 됐는데 2차 라운드로 이제 공천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갈등이 불거질 거고.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배종찬 소장님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번에 한동훈 이재명 구도로 가기에는 걸림돌이 너무 많아요. 계속 말씀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예. 여론조사 또 좀 몇 개 말씀드릴게요. 예를 네. 들면은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1월 25일에서 26일 무선 전화면접 조사한 건데 이거는 이제 한 달마다 지금 5차 조사까지 한 거예요. 이게 5차 조사입니다. 예.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 사과 여부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56, 그럴 필요 없다 37. 뭐 대통령 뭐 긍부정하고 이제 비슷하게 비슷하게 갑니다. 나와요. 예. 그리고 쌍특검 법안 국회 재의결 견해도 찬성이 65, 반대 29. 그러니까 이것도 통과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구도가 되려면은 운동권 청산론 이런 게 전면에 나서고 이게 뭐 신문 일면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막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게 지금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그리고 쌍특검 이를테면 이태원 특별법 이것도 정권 심판론 강화하는 거거든요. 이거 거부한 거가 국민들은 이런 거 싫어합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더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권 심판론은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작동할 이렇게 것이다.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럼 같이 한번 요거 같이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네네. 뭐 저는 김건희 그런 여사- 차원에서 네. 절박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어디까지나 이제 여론 뚱탑을 자꾸 보란 이유가 저는 저를 우리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존경하는 거에 한 10,000배 이상 제가 더 존경하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157분간을 오찬 차담을 겸해서 만났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없었겠습니까? 이제 물 밑에서든 어떻게든 공식적으로만 밝히지 못할 뿐 다 논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논의가 없다면 이번 총선은 뭐 안 봐도 비디오 안 들어도 오디오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여론조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인데 윤석열 한동훈 갈등 국힘 총선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부정적이다가 48.2%로 거의 절반이에요. 네.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응답 결과는 34.7%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쨌거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또 김건희 여사가 해결해 줘야죠. 네. 왜냐하면 그거 해결 안 되면은 총선이 어려워질 테고 총선이 어려워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자녀 남아 있는 임기는 더 엄청난 혼선과 이 엄청난 논란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이 총선에서 예. 좋은 성과가 없다면 기대하는 성과가 없다면 또 하나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을 어쨌거나 주도하는 모습으로 가야지 안 그러는 순간 지난번에 충돌도 무색해지는 것이거든요. 예. 아 그것도 뭐 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비대위원장이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구나. 그냥 한동훈의 굴욕이었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그게 밑에서 물밑 조정이 됐든 어쨌든 간에 아니면 약속 대련이 됐든 간에 한 위원장이 주도하고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내인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못하면 총선을 기대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절박한 인식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이 있겠죠. 그 얘기거든요. 지금 명품백 논란 등 설 전에 입장 표명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표명할지도 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것도 이제 뭐 논쟁과 논란이 예. 있었어요. 저게 이제 다른 방송에서 저는 무조건 도움이 된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크기와 폭의 그러니까 네. 폭과 어느 강도의 문제지 이런 얘기를 했고 뭐 장성철 소장은 도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도움이 되냐면은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이제 인기가 상승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그런 뭐 행보로 정당 지지율도 오르고 심지어는 정권 심판론도 상대적으로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저 야당, 그러니까 여당을 지지해야 된다. 정부 지지론도 이제 여러 지표를 보면 약간씩 네. 올라간 게 보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가로막고 있는 게 이 정권 심판론이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그 큰 한 축이에요. 네. 자 여당 이게 이런 겁니다. 여당 전통적인 보수 지지자들 중에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더 여론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나 도저히 이번에 국민의힘 못 찍을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명분만 좀 줘봐. 명분을 주면은 내가 다시 돌아가 줄게라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특정 정당을 계속 찍다가 이거를 이탈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웬만하면은 회귀를 하고 싶은 본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찍던 정당이니까. 그게 네. 이제 이 대통령의 입장 표명, 사과 이런 거가 될 수 있다는 그렇게 한다. 지금 타이밍도 늦었고 여러 논란도 예. 있지만 이게 중도층이 확 돌아서는 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은 이미 보수 진영에서도 분열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돌아올 명분을 준다라는 거에서는 네.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용산의 고민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네. 그 당에 떼밀려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계속 긋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검토된 게 없다,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될 설전에 거예요. 할 예,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는 좀 공개 행보는 안 보입니다. 이달 중순에 독일 순방 동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여사 공개 행보 여부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슈가 네. 뭐 그러면 이제 그 미디어에 노출이 되게 되면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제 명품 가방 관련한 논란 등이 다시 이제 쟁점화 이슈화가 될 수밖에 이슈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없는 것이기 나온다면, 때문에 네. 아마도 이제 이후에 동행을 뭐 이제 영부인이니까 이제 동행을 할 수도 있고 하겠죠. 하겠지만은 한다고 한다면 그 전에 대통령이 뭐 기자회견이나 대담 등을 통해서 그 문제를 어쨌든 매듭을 좀 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있을 후에 네. 아마도 이제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제 선거와 정치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정의가 있겠지만 네.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 주거나 또는 반대하는 근거를 제거해 주거나 이제 그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정치권이나 그렇죠. 정당이나 정치가. 정치인이.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적극적으로 또 당당하게 내가 지지한다고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보수 성향층에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이제 그것이 충분하진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여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서 그 사안이 유감이든 사과든 뭐 해명이든 간에 정도의 수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뭔가 언급을 하고 그래서 보수 성향층이나 지지층들한테 이 문제가 일단락은 되었다라고 하는 아하. 시그널 정도는 주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측면이 있습니다. 첨언하지 짧게 첨언하자면은 최악은 뭐냐면은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고 사과도 안 하고 김건희 여사가 갑자기 순방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게 지금 전 세계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2,200달러짜리 디올백을 받아가지고 막 월스트리트 전에부터 해가지고 거의 모든 언론이 다 했거든요. 자 여기 가면은 그 외신들이 다시 한번 김건희 여사 보도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우리나라 언론으로 다 해석되고 번역돼가지고 다시 다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이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가야 되면 저는 안 가는 게 무조건 옳은데 정말 가야 되면은 사과는 무조건 하고 가야 된다. 가야 되고. 그러니까 최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 네, 배종수 장님.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또 부부 동반해서 가는 그런 일정일 텐데 원칙적으로 그렇겠죠, 기본적으로 아마도. 예. 안 가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명품백 관련된 부분과 사실은 구분되는 일정이겠죠.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사실 명품백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대통령의 국익을 위해서 독일을 방문하는 것에 이제 배우자로서 동행하는 건데, 근데 이제 정치적으로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도 내용상으로는 연관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윤영 센터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근데 이 스트레이트 앞서 이제 개요는 소개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수사 공감도에 대해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공감하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공감하다가 10명 중 6명 정도인 59.6%예요. 네. 비공감이 38.2%예요.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은 뭐 해외 순방이다 또는 뭐 영부인으로서 또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기본적인 그런 일정들이 매일매일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설 명절 전에는 이게 명절이 지나면 또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기대했던 시점에 이게 안 이루어지면 예. 더 이게 자칫 분노나 짜증으로 폭발될 수가 있거든요. 뭐 설 명절 직전쯤에는 대통령의 입장 그것이 뭐 사과를 포함한 내용의 성격이든 어쨌든 간에 분명히 또 대담의 형식이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태원 특별법 거부권 행사하면서 아마 2월 29일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이 쌍특검하고 이 같이 거부권 재표결 전국이 돼버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이게 총선에 좀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네. 뭐 여당에 바로 뭐 타격을 직접적으로 입히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미 거의 다 반영됐습니다. 네. 거의 다 반영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 게 맞고 다만 아까 계속 얘기하듯이 정권 심판론을 넘어서 새로운 프레임과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 게 여당이잖아요. 아하.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은 그냥 정권 심판론이 계속 강화되고 유지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기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전향적인 뭔가가 있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상당히 갈수록 어려워진다. 특히 이제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됐든 뭐 이게 뭐 권한이 너무 많이 주어졌네. 특조위 멤버가 뭐 일방적으로 뭐 야당에 불리하네 유리하네 이런 걸 다 떠나가 가지고 유족들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국민이 국가 정부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데 이거를 안 하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여기에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비판이 나오고 그러니까 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범야권 200석 만들어줘라. 도저히 이 거부권 행사하는 거 이 꼴 못 보겠다라는 게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거에 공감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권 심판론이 계속 강화될 거다. 어려워요, 굉장히. 자, 이번엔 정당 지지율 얘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 총선에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었죠. 이근영 대표가 총선은 정당 지지도에 좌우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정당 지지도 상으로는 민주당이 일당 뺏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민주당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총선은 정당 지지도에 좌우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좀 전에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저도 이제 한 신문에서 이런 분석 의뢰를 받아서 이제 총선이 있기 전해에 이제 추석 즈음부터 연말까지의 그때의 정당 지지율 흐름들하고 총선 결과하고의 이제 상관관계들을 분석해 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4-5번의 지난 총선들을 했는데 뭐 한 번 특별한 이제 정치 변화가 있어서 예외가 있었지만 대체로 그때의 흐름들이 선거 결과로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몇 달 전에 정당 지지율하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이런 표현 말씀드렸는데 여론에는 이제 날씨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런 정당에서 메시지를 보내면 변화가 있고 하지만 또 여론에는 기후가 있는 거예요. 큰 어떤 큰 틀은 잘 안 변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그 기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래서 그 정당 지지율은 너무나 이제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력이 이제 가장 크다는 어떤 방금 말씀하신 인용하신 분의 표현을 적극적으로 이제 동의하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갤럽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이 36%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35%. 그래서 이제 정당 지지율은 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이니까 어떤 양당에서 고정적이고 핵심적인 지지층은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정권 심판 기류가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독점적으로 그 기류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여부, 그것에 따라서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먼저 최근에 국민의힘 정도 보면 뭐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당 지지율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 지지율을 못 따라가는 형국이기도 하고요. 자, 용산의 오찬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당정 관계 또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걸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아끼시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알아서 잘 대응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대통령님과 저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님과 제가 힘을 합쳐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뭘 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민생이고 저는 그거에 집중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이제 설 연휴 전에 여사 가방 논란 관련해가지고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 재단 형식일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좀 점쳐지는데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위원장님 사퇴 요구를 가지고 대통령 당무 개입이라고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를 대통령님의 아바타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아바타면은 당무 개입이 아니지 않은가요? 글쎄요. 중요한 거는 당은 당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정은 정의 일을 하는 것이고 그 목표는 동료 시민과 이 나라를 발전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요. 뭐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직무평가 또 이런 어떤 국정 지지율보다 더 좀 높게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뭐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뭐 신상 효과도 있을 수 있을 테고요. 신상 그동안 신상. 예. 정치권에서 뭐 때가 묻지 않은 뭐 호불호는 뭐 또 갈립니다만은 네. 이제 그런 한동훈 위원장의 광풍 행보에 대해서 이제 주목도가 높으니까 발생하는 그런 이제 뿜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직무평가가 긍정이 52%예요. 그렇네요. 아까 소개해드렸죠. 예. 그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31, 이재명 대표의 평가가 35, 긍정평가가 31, 35인데 두 인물 대통령과 다수당의 대표를 뛰어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한동훈 지지율은 50인데 국민의힘 지지율은 36이에요. 네. 그다음에 총선 구도로 봤을 때 총선 구도를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냐 또 제3지대로 나눈 결과에서는 국민의힘이 33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만큼 안 나와. 안 나오는 이유는 국민의힘은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한동훈일 뿐. 그냥 모비딕일 뿐. 네. 동료 시민 여러분일 뿐. 이 현상에서 이제 5천만 문법 현상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뛰어넘으려면 이른바 국민의힘과 커플링 현상이 되려면 여전히 디커플링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는 거죠. 네. 이걸 하려면은 사실 용산에서 풀어줘야 되죠. 두 가지를 풀어야 됩니다. 김공을 풀어야 되거든요. 김은 김건희 여사, 공은 공천이죠. 뭐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격적으로 과감하게 풀어주고 공천은 물 밑에서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조율이 됐다 하더라도 겉으로는 안 드러나는 거니까 겉으로는 한 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모양새로 가면은 이 디커플링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이제 한동훈 이 개인의 지지율만큼은 못 오겠지만 네. 그 중간에 어느 지점까지 올 수 있는 올라올 것이다.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그 산을 넘어가야 되죠. 용산과 그다음에 803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803 뭐예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공천 얘기를 좀 요거만 하고 뭐 3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공천 특히 이 용산의 참모들 한 50여 명 된다고 하는데 출마자들이 이 사람들의 출마 여부 또 한동훈 위원장 이걸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공천관리위원도 있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핵심 같아요. 일단은 이제 그 국민의힘의 네. 타임라인을 말씀드리면은 이번 주 토요일 내일 토요일입니까? 모레까지 예. 서류를 다 접수를 해야 돼요. 접수하고. 예. 근데 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용산에서 이제 장차관 포함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50명 되거든요. 이분들이 상당수가
조금 영남 중진들 물갈이를 해주겠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남에 쫙 내려가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기류가 싹 바뀌었어. 갑자기 다 이제 경선 붙인다라고 하니까 네. 이분들이 여기에 사무실을 내지도 못하고 아직. 왜냐면 내면은 여기 무조건 출마해야 되는 거. 갑자기 그러면 바꾸는 거가 되니까 그렇죠. 지금 대혼돈이에요. 농담이 아니라 혼란스럽다 지금 대혼돈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상당수가 지금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요? 올라온 다음에 용산에 지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생각보다 이게 만만치 않고요. 굉장히 여러 공천 파동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좀 더 용산에서는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어쨌든 지금 다 경선 붙이겠다라고 하면은 영남 중진들이 본인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해관계가 생각보다 많이 충돌을 해가지고 지켜보면 알겠지만은 지금 이제 설 연휴 지나고 다음 주부터 해서 예. 설 연휴까지 해서 이제 탈당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또 여론통탑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론통탑 확장판 김준일, 윤희웅,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민주당 정당 지지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재명 대표가 어제 신년 기자회견 통해서 총선에 임하는 각오 또 구상도 밝혔는데요. 이거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사실 야당의 역할은 집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여당을 견제하는 게 주된 역할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입니다. 그에 더해서 당연히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첫 출발점이기도 하겠지요. 중도 표심을 얻는 일들은 정말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사적 이익이나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결과물을 제시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이번 선거가 우리 민주당에게 매우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는 일당이 되는 것이고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다.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이든 선거든 거의 맞춰서 낮은 자세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번 총선 진단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진단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똘똘 뭉치자는 거죠. 똘똘 뭉치자기 때문에 기자회견으로 나타난 내용으로 보면은 네. 별반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다수당의 또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의 기자회견에 이제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대국민성, 그다음에 대정부성, 그다음에 당내성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정부성에 관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 잘못하고 있다. 문제 많다. 심판해달라. 이 요구는 이제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대당내성으로는 똘똘 뭉치자라는 건 나왔는데 문제는 아까 김준일 수석이 얘기했던 대로 대국민성이 안 나왔어요. 국민성, 그러니까 그러면 상당히 민감한 질문을 강력하게 받고 있고 요구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문을 받아서 더 후련한 답변을 사실은 이 시점에 하는 게 맞는 거죠. 이제 70일도 안 남았죠. 네. 총선이. 9일 그러면 남았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 구성하라는 거 어떻게 할 거냐. 친명 반명 친명 비명 충돌해서 이제 친명 친문 충돌로 됐는데 이거 어떻게 교통정리하실 거냐. 추미애 전 장관한테는 자제 안 시킬 거냐 말 거냐 그런 부분. 그다음에 또 이제 아까 김 수석 에디터가 이야기했던 대로 비례대표제 언제까지 지금 그냥 문기적 할 거냐. 그러니까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이건 뭐냐 뚱딴지냐 뭐냐.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사실 예전에 이재명 대표의 제가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 게 국정농단 시기에
급부상을 합니다. 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근데 그때는 얼마나 후련했냐면 이 서울광장에 나와 있는 걸 보고 막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성남시장이 왜 여기 와 있냐. 그때 이재명 대표의 사자후를 토했어요. 이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시청에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후련했던 사람이 요즘은 고구마를 한가마니 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후련한 기자회견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 총선 진단 엄중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진단 또 이근영 전 실장 좀 전에 얘기를 했지만 정당 지지율만 보면 사실 쉽진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당 지지율에 대해서 그 무시할 수 없는 지표라는 거는 네. 저는 계속 인정을 하고요. 이번은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사실은. 네. 어느 한 지표만 보기에는 좀 어려워졌다라는 건데 예를 들면은 정권 심판론, 정권 지지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2020년보다 지금이 정권 심판론이 더 높은 지표가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같은 선거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왜 네. 그러냐면은 이번에는 제3지대가 이게 우리나라는 역대 총선이 3지대가 나왔다 없어졌다 3지대 나왔다 없어졌다인데 2020년은 양강 구도였고 그렇죠. 이번에는 3지대가 좀 힘을 발휘하는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는 거 하나. 그래서 양당 심판론이 좀 작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다자 구도가 될 수 있는 거 하나. 그래서 또 하나는 결국은 이 엄중한 상황이 왜 됐느냐라고 하면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영향을 안 끼쳤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본인에 대해서 약간 본인이 성찰할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조금 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고 그 미래에 대해 새로운 미래를 함께 개척해 나가는 것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미래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새로운 미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낙연 당이 새로운 미래거든요. 맞아요. 당 이름이. 그러니까 제가 이걸 뭐라고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새로운 미래를 하기 위해서 당내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노력을 했느냐라는 겁니다. 이 미래 가지고 지금 뭐 개혁 미래당도 나오고 심지어는 지금 그 국민의힘이 위성정당 만들었는데 이름이 갇힌 국민의 미래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 미래가 네. 여기저기 나와서 욕보고 있다. 이 말을 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같이 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권 심판론은 아주 높게 형성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은 오르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전선에 좀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에 지난 1월 한 달 동안의 모습을 보게 되면 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이제 치열하게 고조돼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봤을 때 캠페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야당이 여당처럼 방어적이고 수세적이고 네. 아니면 또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오히려 여당이 공세적이고 공격적이고 창과 같은 역할을 예. 하면서 사실은 캠페인의 메시지 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주당이 역할을 이제 좀 보여주지 못하는 예. 그런 게 있었고요. 정당 지지율에서 보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가를 좋게 받는다고 하는데 왜 여당의 지지율은 오르지 않습니까?라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시각 일정 부분 맞죠.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정권 심판 기류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네. 왜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올라가지 또는 않느냐. 여당보다도 낮은 경우도 많이 나옵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더 포커싱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 기류를 민주당이 정당의 지지로 전환시키는데 사실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네. 있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유력 매우 의미 있는 조사가 하나 지난주에 한국갤럽에서 네. 나왔는데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정권 심판이냐 국정 안정이냐 어디에 호응하냐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인데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변화를 위해서 제3지대에 있는 후보들이 많이 당선되는 게 좋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네. 물었더니만 제3지대 다수가 당선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24%가 나왔단 말입니다. 아까 이제 예. 개요는 말씀드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당이 다수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하고 사실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여론조사는 항상 제일 중요한 게 합이 100%라는 것이거든요. 예. 어디가 생겼으면 어디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견제 심판을 위해서 제1야당이 많이 당선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류가 이 조사에서 33%가 나왔거든요. 아하. 그러니까는 한 10몇 %가 빠져버린 거예요. 예, 그게 그럼 어디 갔냐? 제3지대로 간 갔다는 거예요. 거네요. 그러니까 예. 이것이 실제적으로 갈지 여부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으로서는 정권 심판 기류를
독점할 수 있던 상황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환경이 도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우호적이고 큰 어떤 기후가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것이다, 월등한 승리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류들은 상당히 조정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가능성이 들어가고 있다. 있기 때문에 긴장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지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말한 김에 이런 정권 심판론 구도 속에 지금 이 조사도 얘기를 하셨지만 뭐 이준석, 이낙연 신당 같은 제3지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뭔가 반사 얘기라면 이런 걸 얻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까? 관심은 많은데 실제 현실적인 네. 결과가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갸우뚱거림이 또 네. 상당히 많은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당의 고민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빅텐트 이제 화두는 이런 겁니다. 과연 소선거구 제도인 지역구에서 당선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예. 뭐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비례대표제에 그럼 기대를 걸어야 되는데 이건 뭐 다 해봐야 다 가져가야 47석이거든요. 네. 근데 47석도 가져가기 힘든 게 기존 양대 정당이 있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것도 아직 결정이 안 안 되고 정해졌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인데 결국 고민은 이제 빅텐트가 되겠느냐 여부거든요. 여기에 이제 조사가 있는데 미디어 토마토, 뉴스 토마토 죄송합니다. 아까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개요고요. 총선 지지 정당을 물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44.3%, 국민의힘이 38.3%. 요건 예. 참고로 해두시고요. 자 이제 신당입니다. 이준석 신당 6.5%. 네. 그리고 이낙연 신당 3.5%, 정의당 1%. 아, 그러니까 그러요. 예. 정의당이 지금 김준우 비대위원장이 가서 상당히 뭐 노심초사 뭐 상당히 이 변화를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녹색도 정의당으로 이제 플랫폼 연대를 한다지만 별다른 반응에 불이 붙질 않고 있어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빅텐트가 가능해야 겨우겨우 그러면 두 자릿수 지지율을 받는 정도의 정당이 될 수도 있을 텐데 빅텐트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빅텐트든 당이 결합하려면 3P가 필요하거든요. 네. 첫 번째 P는 뭐냐면 이 철학이 같아야 돼요. 필로소피. 두 번째는 팔러시. 정책이 정책. 같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현역 비현역이든 구성 성분이 달라도 잘 섞일 수 있는 비빔밥이 될 수 있는 사람 피플이 중요한데 피플. 네. 지금 이준석 대표 기획신당에서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하겠다. 이낙연 전 총리 연령이 어떻게 되죠? 자, 두 번째. 네. 그다음에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들 다 군복무해야 된다. 지금 새로운 선택하고도 빅텐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류호정 의원인가요? 전 의원이 네. 그거 받아들일까요? 이런 상황이라서 빅텐트가 쉽지 않은 이런 것이다. 상황에서는 네. 사람들은 행사장에 모일지 몰라도 네. 지지층들이 합해지는 빅텐트 되기 어렵다 봐야 돼요. 자,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제3신당 논의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뭐 주도권 싸움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분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사실 그 제3지대에서 중심은 이준석 이제 전 대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주도하고 있는 네. 뭐 신당일 수밖에 개혁신당, 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있는데 지금 왜 이제 다 통합이 그럼 하나의 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냐의 또 관점이 있잖아요. 네. 그것이 쉽지 않은 것은 아마 이준석 대표가 두 가지 목적 함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에서도 성과를 내기는 해야 되는데 비례에서 네. 또 한 가지는 본인이 영남 어딘가에서 출마를 해서 지역에서도 좀 몇 석을라도 의미 있는 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례 같은 경우는 하나로 합쳐져도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이낙연 전 대표랑 만약에 합당하거나 합쳐진다고 할 경우에 영남에서 지역구에 출마했을 경우에는 사실 영남에 있는 보수 성향층이 표를 선뜻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불리할 왜 남의 것이다. 편이라고 예.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목적 함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 또 영남에 관심도 있어서 이낙연 대표와 합당이 좀 지연되거나 꺼려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이 아무튼 좀 딜레마인 쉽지 않을 것 것이다. 같아요. 이준석 대표의. 네. 요거 뭐 제3지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보면은 이번에 이제 뭐 빅텐트를 가네 마네 가야 되네 마네 이제 논란이 있지만은 모든 지표는 빅텐트 소위 말해서 이제 통합을 하지 않으면은 제3지대는
특히 지역구에서는 경쟁력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국갤럽이 1월 23일에서 25일 무선 전화면접 조사 이제 조사 아까 전에 네. 잠깐 나왔던 건데 앞으로 이번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망이에요. 뭐냐면은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33. 자, 제1야당 민주당이죠.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33. 그리고 제3지대가 다수 당선돼야 된다가 24예요. 아, 높네요. 네. 33, 33, 24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그 24가 이게 네.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정당이 아니라는 거, 여러 정당이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유의미하게 후보가 실제 나올 수 있느냐. 이게 대선이 아니라 총선이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국민의 24%가 제3정당을 지지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안 나와 후보가. 네. 아니면 별 볼 일 없어 후보가.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어디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럼 요거를 물어봤어요. 제3지대 다수 당선하는 사람, 네. 그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당에 찍을 의향이 있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합의 100%는 아닌데 48%는 이준석 신당에 찍을 의향도 있다. 그리고 이낙연 신당에는 26%가 찍을 의향이 네. 있다. 그런데 민주당에도 31%는 찍을 의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낙연, 이준석 여기가 다 소위 말해서 이제 아웃이 되면은 민주당으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18%로 민주당보다 낮습니다. 더 낮네요. 그 비율을 봤을 때는 2대1 비율로 민주당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뭐 빅텐트가 이거는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피한데 차이가 노선이 너무 커서 다르니까. 어려워지고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오늘 많은 여론조사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론동탑 김준일, 윤희웅,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